미친 거 아니야? 어디서 감히 파온 소리가 나와! 시장에서 국밥 따위나 파는 주에 어디서 감히 파온 소리가 나와? 오냐 받아주니까 우리가 우습게 보여? 상견례 인사차 가져온 김치가 사돈 여자의 손에 움켜쥐어지더니 맞은편 노인의 뺨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철퍼덕. 김치로 싸대기가 쳐지는 순간이었어요. 아픔과 당혹감이 한때 뒤섞여 국밥집 노인이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국밥집이나 하는 노인 주제에 수백억 물류회사를 가진 자신들에게 건방지게 파혼을 요구하자 사돈댁이 미친 듯이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 그 누구도 이 국밥집 노인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의 경솔한 행동 하나로 집안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날아간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국밥집 노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김치 싸대기를 날린 사돈댁과 그 집안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와우 사연이 그 사랑받아 더 좋은 사연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문옥인의 순댓국. 가게 안에서 한 여성이 커다란 가마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허리에 2번 감아 묶고 고무장갑을 낀 양손으로 긴 국자를 휘젓고 있었습니다. 사골국과 양념자국이 가득한 복장이지만 이 여성이 바로 대한민국 5대 재벌 KMO그룹의 김문옥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 그룹의 총수이자 김치와 라면과 만두로 세계 38개국에 수출하는 식품 제국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문화, 서비스, 물류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 연매출 수십조 원의 글로벌 기업을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 김문옥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사진 한 장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커튼 뒤에서 제국을 움직이는 사람. 시장 국밥집 아줌마의 푸근한 인상이지만 불같은 카리스마로 임원들을 사로잡는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카리스마를 내려놓고 이른 새벽부터 조용히 딸의 상견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국밥집 안쪽 별실에는 고급 드레스들과 귀금속들도 많이 있었지만 문옥은 그 어떤 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치장할 것도 없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가볼 생각이었어요. 한쪽이 달아빠진 이 단화에 낡은 니트 조끼가 조금 더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모습이 문옥에겐 가장 편한 복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잘 쓰지 않던 작은 지팡이를 하나 가져가 볼 생각이었어요. 지팡이까지 쥔 채로 거울 앞에 한번 서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그냥 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이는 동네 시장 국밥집 아줌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옥은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보며 만족한 듯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사람의 진짜 속을 보려면 겉을 먼저 벗어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26년 동안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오면서 문옥이 몸에 새긴 원칙이었어요. 세상 하나밖에 없는 딸을 보내야 할 집안이라면 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문옥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안쪽 칸에 정갈하게 담겨 있는 포기김치 2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잘 익은 김치의 상큼한 발효향이 새벽 공기를 밀어내며 올라왔어요. 어머니의 부엌에서 맡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문옥은 그 김치를 정성스레 김치통에 담고 뚜껑을 잘 닫은 후 보자기에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오랜만에 덜컹거리는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리 빌딩들 사이로 회사 로고가 새겨진 KMO그룹의 본사 건물이 오후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지팡이를 짚는데 딸 서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어머니의 모습을 살피던 서진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쪽이 다른 단아와 지저분한 니트 조끼에 나무 지팡이까지 누가 봐도 한눈에 초라한 행색이었어요. 누구라도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함부로 대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진에게는 숨이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이라도 집에서 옷 가져올게. 제발 조금만 차려입고 가자. 서진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옥은 딸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문옥의 거친 손바닥이 딸의 차가운 손가락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서진아. 문옥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속을 알고 싶으면 겉모습을 먼저 벗어 던져야 하는 거야. 오늘 엄마는 저 사람들의 진심을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거란다. 엄마에게 너는 너무나도 소중한 딸이니까 이 정도 확인은 당연한 거야. 서진은 어머니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혼자서 좌판에서 시작해 수십 조의 왕조를 세운 그 모든 세월이 담긴 깊고 단단한 눈이었어요. 서진은 그 눈빛 속에서 어머니가 오늘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팔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 즈음 두 사람이 비선정 정문에 도착했어요. 유리문 너머로 로비의 샹들리에 불빛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입구를 지키고 있던 도어맨이 두 사람을 위아래로 바라보았어요. 문옥의 낡은 복장과 지팡이를 바라본 도어맨의 표정이 살짝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공손함이 한꺼풀 벗겨지고 그 아래로 당혹감이 비쳤습니다. 예약은 하셨나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은 문옥의 단아 밑창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서진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서진이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어요. 도어맨이 예약 명단을 확인하는 동안 로비를 지나가던 젊은 여성 종업원들이 작게 수군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서진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주먹이 쥐어졌지만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옥도 그 모습이 스쳐 보였지만 못 본 척 그냥 지나쳤어요. 도어맨이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보기 전에 빨리 두 사람을 개인실로 집어넣으려는 게 느껴졌어요. 지팡이를 짚은 어머니와 딸이 드디어 상견례 장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원이라는 이름의 개인 별실이었어요. 문이 열리기 직전 문옥은 보자기를 고쳐쥐고 지팡이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서진이 어머니의 팔을 꽉 잡은 채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 내가 옆에 있을게. 문옥은 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살짝 포개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 짙은 향수 냄새가 먼저 밀려나왔어요.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이 국밥집 노인이 누구인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로 방 안쪽 세 사람의 차가운 눈빛이 두 사람을 먼저 맞이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세 사람의 눈이 일제히 문옥의 발끝에 먼저 꽂혔습니다. 고무창이 달아 한쪽이 비뚤어진 단아. 거기서 시작된 시선이 초라한 낡은 복장을 거쳐 고무장갑 자국이 선명한 거친 손까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 지팡이 위에 머물렀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최미란이었습니다. 미란은 오늘을 위해 사흘 전부터 준비했어요. 800만 원짜리 프랑스 명품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청담동 미용실에서 3시간에 걸쳐 올렸고 손톱에는 프렌치 매니큐어가 완벽하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치장의 목적은 단 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자기가 위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미란의 코끝이 실룩거렸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히더니 입꼬리가 한쪽으로 비틀어졌어요. 마치 기대하고 있던 선물 상자를 열었는데 안에 빈 종이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미란이 남편 진태를 돌아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어요. 일부러 그랬을 겁니다. 여보, 나 눈이 잘못됐나? 시장 골목에서 길 잃으신 분이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미란의 입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진태도 헛기침을 하면서 따라 웃었어요. 정면으로 웃으면 대놓고 비웃는 꼴이 되니까 고개를 살짝 비틀면서 웃은 게 그나마 남겨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문옥은 그 시선과 웃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안내된 자리에 앉았어요. 의자를 당길 때 지팡이가 테이블 다리에 부딪혀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미란의 눈꼬리가 다시 한번 실룩거렸어요. 문옥은 지팡이를 의자 옆에 가지런히 세웠습니다. 예비 사위 박정호는 방 안쪽 자리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예비 장모가 방에 들어와 자리에 앉는 동안에도 의자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눈인사 한 번 없이 턱을 까딱하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어른이 들어왔는데 인사도 없이 앉은 채로 물잔을 드는 모습에 서진의 귀 뒤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입술 안쪽을 깨물며 참았어요. 어머니가 이 자리를 만든 이유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자리를 고르더니 문옥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힘들게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거친 손으로 테이블 위에 물병을 잡았어요. 미란의 빈잔에 물을 정성스럽게 따르면서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변변찮은 것이지만 직접 담근 김치를 좀 가져왔어요. 문옥이 무릎 위에 놓아두었던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포기김치 2포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깊게 익은 양념에서 풍기는 발효향이 방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반대편에 앉은 미란이 갑자기 콧구멍을 벌름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불쾌한 냄새를 맡은 것처럼 고개를 뒤로 젖히더니 손가락 끝으로 보자기 모서리를 집어 자기 쪽에서 멀리 밀어놓았습니다. 비닐장갑도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것 같은 손놀림이었어요. 상견례 테이블에 김치통을 올리시면 어떡해요. 식당에 반찬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건 나중에 택배로 보내면 될 걸 굳이 지저분하게 들고 오셨네. 마치 더러운 것에 손이 닿기라도 한 것처럼 미라는 김치통을 밀어놓고는 명품 손수건을 꺼내 손가락 끝을 닦았습니다. 문옥의 무릎 위에서 양손이 가볍게 쥐어졌어요.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인 김치였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비법에 하나하나 손으로 치대서 잘 숙성시킨 것이었어요. KMO 식품의 수백억 매출을 만든 그 김치를 지금 이 여자는 손가락 끝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옥은 손가락을 풀면서 다시 말을 건넸어요. 죄송합니다. 별다른 게 없어서 직접 만든 걸로 정성만 담았어요.
문옥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진태가 팔짱을 풀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금박이 찍힌 두꺼운 재질의 명함이었습니다. PJT 로지스틱스 대표이사 박진태. 진태는 그 명함을 문옥의 앞접시 옆에 또각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저희는 물류업을 합니다. 연매출 200억 정도 되는 규모가 좀 있는 회사예요. 진태는 200억이라는 숫자를 발음할 때 목소리를 한 톤 높였습니다. 그 숫자가 이 테이블 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하청받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그 대기업 KMO 그룹이에요.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대기업과 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회사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진태가 KMO 그룹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입에서 내뱉는 순간 문옥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잠시 문옥이 살짝 웃음을 흘리고서는 바로 양손으로 명함을 정중하게 받아들었습니다. PJT 로지스틱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름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작은 하청업체 느낌이었지만 문옥은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시장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고 있어요. 순댓국이 좀 유명한 편이에요. 국밥집이라는 세 글자가 떨어지는 순간 미란의 등이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파묻혔습니다. 긴장감이 풀린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이 자리에서 완전한 위에 있다는 확신이 등을 뒤로 젖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미란이 진태를 돌아보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진태는 입술 한쪽을 올려 비웃음을 만들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합의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집안은 우리보다 한참 아래니까 이 자리는 우리가 쥐고 흔들 수 있다. 미란이 미간을 좁히며 문옥의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손가락마다 거칠게 갈라진 자국과 뜨거운 국물에 댄 흉터가 군데군데 남아 있었어요. 수십 년을 국물 앞에서 보낸 사람의 손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흔적이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그 손에 깃든 세월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머, 손이 그게 뭐예요? 상견례에 오시면서 손이라도 좀 가꾸고 오셔야지. 김치 양념이 손톱 밑에 다 끼어 있잖아요. 그 손으로 악수하자고 하시면 좀 곤란한데. 미라는 자기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프렌치 매니큐어가 완벽하게 칠해진 손가락을 펴 보이며 문옥의 손과 자기 손을 비교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치마를 움켜쥐며 하얗게 변했어요. 이마에 핏줄이 돋았지만 서진은 아직 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목구멍 안으로 눌러 삼켰어요. 문옥은 미란이 내민 손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을 가만히 번갈아 보았어요. 양념에 물든 손톱과 국물에 댄 흉터까지 문옥은 그 손을 굳이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으며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국밥을 끓이다 보면 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문옥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화함 뒤에서 무엇이 차갑게 굳어가고 있는지 이 방 안에서 아무도 읽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문옥의 겸손을 나약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나약함을 확인하자마자 미란이 핸드백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A4 용지 2장에 빼곡하게 인쇄된 예단 목록이었어요. 금반지 100돈에 시계는 해외 명품, 한복은 최고급 맞춤, 이불은 수입 브랜드,
예물은 3캐럿 이상, 혼수 가전은 최상위 라인으로 항목 하나하나마다 예상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맨 아래 합계란에는 5억 7천만 원이라는 숫자로 마무리되어 있었어요. 미라는 그 종이를 문옥의 코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사업을 해온 집이에요. 며느리를 드리려면 이 정도 성의는 기본이죠. 사돈될 분이 국밥집이시라니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혼사라는 게 원래 이런 거잖아요. 5억 7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문옥은 예단 목록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KMO 그룹의 하루 매출에 비하면 소수점 이하의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시장 국밥집 아줌마에게 5억은 평생을 벌어도 벌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미라는 그것을 알고도 상대를 깔아뭉개기 위해서 기어이 이 숫자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사돈될 분, 혹시 그 가게 위생 등급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정우가 거기 가서 밥 먹을 일도 있을 텐데 시장 국밥집이면 좀 걱정되잖아요. 26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위생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 그 가게를 더러운 곳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진태가 거들었어요. 우리 미란 씨가 워낙 깔끔한 사람이라. 허허, 사돈,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솔직히 시장 국밥집이면 위생이 좀 그렇잖아요. 그 기름 냄새가 옷에 배면 하루 종일 안 빠지거든. 지금도 사돈한테서 좀 나는 것 같은데. 진태는 허허를 붙여 농담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전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여보. 아까 문 열었을 때부터 뭔가 기름 냄새가 나더라고. 방향제 뿌려달라고 할까 고민했다니까. 미라는 핸드백에서 미니 향수병을 꺼내 자기 손목에 2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목을 문옥 쪽으로 흔들어 향이 퍼지게 했어요. 불쾌한 냄새를 지우겠다는 시위였습니다. 문옥은 물잔을 들어 입술만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메마른 입안을 타고 넘어갔지만 가슴 속에서 조여오는 불씨는 물로 끌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미라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앉아 향수 냄새를 참고 있는 이 여자가 자신들의 집안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지금 거의 마지막 인내심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 그 가게 한번 가봤거든요. 맛은 나쁘지 않은데 뭐랄까 시장이라 그런지 좀 냄새도 나고 깨끗하지는 않더라고요. 아, 물론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냥 그랬다고요. 나쁜 뜻은 아니라는 작은 포장지를 씌운 가장 나쁜 의미를 담은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정우의 그 입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자기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동안 정우가 한 것이라고는 팔짱을 끼고 소매에 보풀하기를 떼는 것뿐이었습니다. 서진의 참을성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미란이 예단 목록 위에 볼펜으로 무언가를 추가로 적으면서 다시 말을 이었어요. 아참,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그 국밥집은 이제 그만하고 딴 거 알아봐요. 우리 정우가 국밥집 사위라는 게 소문이라도 나면 저희는 동네에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안 그래도 애비 없는 집안이라 말도 많은데 국밥집 사위까지는 좀 곤란하잖아요. 가게 정리하시고 눈에 좀 안 띄게 뭐 꽃집 같은 거 그런 거나 해보시던가. 우리가 정말로 많이 신경 쓰는 거예요.
그쪽도 조금 맞추는 노력 정도는 해주셔야죠.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저렇게 쉽게 내뱉고 26년을 지켜온 가게를 그냥 접으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옥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문옥은 끝까지 침착하게 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한데 그 가게는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일군 곳이에요. 당장 접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남편이라는 한마디가 문옥의 입에서 나올 때 목소리가 한 톤 정도 내려앉았습니다. 39의 트럭 사고로 남편을 보내고 좌판에서 일어난 것이 지금의 KMO 그룹이었습니다. 그것을 접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미라는 문옥에 접을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건방진 반항으로 받아들인 표정이었습니다. 접을 생각이 없다고요? 사돈될 뿐 상황 파악이 좀 안 되시나 봐요. 우린 뭐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요? 지금 한참 부족한 당신 딸을 아들놈 때문에 억지로라도 받아줄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미란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조건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면서 뭘 그리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래요? 남편도 없어 재산이라고는 딸랑 국밥집 하나, 거기다 다리까지 불편하면서 분위기 파악이 그렇게 안 돼요? 미란이 고함치면서 핸드백에서 서류 하나를 더 꺼내 던졌습니다. 봉투 겉면에 흥신소 조사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도 미리 다 알아봤다고요. 남편분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도 별로 없고 재산이라고는 가게 하나 딸랑 있는 거 맞으시죠? 흥신소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문옥은 그 보고서를 내려다보았어요. 흥신소가 파악한 것은 문옥이 20여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껍데기였습니다. KMO 그룹 회장으로서의 김문옥은 모든 자산과 명의를 법인과 재단 뒤에 숨겨두었어요. 개인 명의로는 시장 국밥집과 소형 아파트 한 채밖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흥신소의 능력으로는 거기까지가 한계였던 겁니다. 미라는 그 보고서가 전부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진태가 팔짱을 끼며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정우가 아니면 따님 같은 분이 어디서 이런 조건에 시집을 가겠어요? 감지덕지해야 할 판에 아까부터 사돈될 분이 너무 당당하신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네. 감지덕지라고? 애비 없는 자식에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감지덕지해야지. 너무 당당하다고?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딸 서진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이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밀려난 의자 다리가 바닥 위에서 비명 같은 마찰음을 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저 하나 키우시느라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가게를 지키신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서진의 뜨거운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울음은 1분도 넘기지 못하고 정우에 의해서 멈추어졌어요. 정우가 서진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 앉아요. 어머니가 원래 좀 직설적이신 건데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진정 좀 하고 앉아요. 서진이 눈물을 쏟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정우의 관심은 오직 자기 어머니의 기분뿐이었습니다. 서진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입을 막으려 하는 남자. 서진은 자기 팔꿈치를 잡고 있는 정우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 손을 잡으면 설레던 마음이 지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문옥은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딸이 울고
그 눈물을 약혼자가 짓밟는 모습을 보면서 문옥의 무릎 위에 양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번 참을 인자를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조금만 더 보자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물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문옥은 테이블 아래에서 딸의 떨리는 손을 찾아 꼭 쥐어주었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가 여기 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손의 온기였습니다. 진태가 감지덕지라는 말을 뱉은 뒤 방 안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미라는 그 침묵을 승리의 증거로 읽었을 겁니다. 예단 목록과 흥신소 보고서를 던져놓았는데 그 뒤에 돌아오는 것이 침묵이라면 그건 분명히 상대가 받아들이고 항복하는 뜻이라 생각했어요. 미란이 팔짱을 끼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포식자가 먹잇감이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짓는 느긋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미란이 읽은 것은 틀렸습니다. 문옥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문옥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펼쳐진 예단 목록을 한번 훑었습니다. 5억 7천만 원이라는 숫자 위를 지나 흥신소 보고서를 바라보았어요. 그 옆에 미란의 손가락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진태의 금박 명함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에 앉아 눈물을 참고 있는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옥의 턱선이 한번 꽉 조여졌다가 풀렸어요. 그리고 문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물을 따르고 김치 보자기를 풀며 온화하게 웃던 시장 국밥집 노인의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온기가 빠져나간 자리에 차갑고 깊은 무언가가 들어앉아 있었어요. 26년 동안 사업의 정글을 맨손으로 헤쳐나온 사람, 그리고 왕좌의 자리에서 모두를 내려다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미라는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며 만족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문옥이 조용히 예단 목록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한 번 접고 두 번 접어 작은 네모로 만든 뒤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 안에 담긴 무게는 미란이 아까부터 쏟아낸 그 어떤 소리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최 사장 사모님 말씀 잘 들었어요. 문옥은 사모님이라는 호칭을 정중하게, 그러나 어딘가 마침표를 찍는 것 같은 어조로 발음했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를 돈으로 매기고 내 딸의 마음을 예단 목록으로 재고 20년 넘게 지켜온 가게를 접으라고 하는 집안에 내 딸을 보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문옥의 시선이 진태를 거쳐 미란에게 멈추었습니다. 이 혼사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파혼. 그 한마디가 테이블 위의 공기를 얼음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정우의 물잔 드는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어요. 진태의 팔짱이 풀리며 두 손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여유롭게 기대에 앉아있던 상체가 앞으로 쏠리더니 등받이에서 등이 떨어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충격이 분노보다 먼저 온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미란의 목구멍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미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국밥집 따위가 우리를 거절해? 당신 주제에? 당신 따위가 뭔데 감히 건방지게 파혼이라는 말을 먼저 입에 올려? 미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가슴 위에서 분노에 맞춰 들썩거렸습니다.
진태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봐요. 당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받아주겠다는 걸 거절해? 국밥 장사 따위 여편네가 미친 거 아냐? 진태의 핏줄이 관자놀이까지 붉어져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문옥은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았어요. 미란을 올려다보는 그 시선은 더 이상 조금 전까지 물을 따르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미라는 그 담담함이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완벽하게 깔아뭉갠 줄 알았던 사람이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가겠다는 선언을 했으니까요. 미란의 자존심이 뿌리째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의 시선이 테이블 위를 훑었어요. 아까 자기가 손가락 끝으로 밀어놓았던 김치통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뚜껑이 비스듬히 열려 있었고 안에 붉은 양념이 선명한 포기김치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어요. 미란의 손이 김치통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서진이 그 시선의 방향을 읽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그건... 서진이 입을 열기도 전에 미란의 손이 김치통 안으로 들어갔어요. 붉은 양념이 묻은 배추 한 포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양념즙이 미란의 프렌치 매니큐어 사이로 흘러내렸지만 미란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팔을 뒤로 크게 젖히더니 김치 한 포기를 통째로 문옥의 얼굴을 향해 내리꽂았습니다. 철퍼덕. 김치로 싸대기를 치듯이 미란의 손을 떠난 김치가 문옥의 오른쪽 뺨을 강타했어요. 순간 방 안의 모든 것들이 멈춘 듯이 정적이 흘렀습니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문옥의 뺨에 붉은 배추잎이 달라붙었다가 떨어졌어요. 고춧가루 양념이 눈 아래를 타고 번지며 속눈썹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순간 불덩이 같은 통증이 눈알을 찔렀습니다. 매운 기운까지 코끝을 타고 올라와 눈물샘을 자극했어요. 하지만 문옥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그 사이 붉은 양념즙이 턱선을 타고 목 아래로 흘러내렸어요. 니트 조끼의 깃 사이로 스며들어 가슴팍까지 적셨습니다. 엄마. 서진의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서진이 벌떡 일어나 어머니에게 달려가려는 순간 정우가 서진의 어깨를 두 손으로 눌러 의자에 주저앉혔습니다. 가만히 있어. 네가 나서면 상황만 더 나빠져. 어머니가 좀 흥분하신 것뿐이야. 자기 어머니가 예비 장모의 얼굴에 김치를 내던진 것을 어머니가 좀 흥분하신 거라고 말하는 남자였다니. 서진은 자기 어깨를 누르고 있는 정호의 손을 느끼면서 이 손이 한 달 전만 해도 자기 볼을 어루만지던 손이라는 사실이 구역질처럼 밀려왔어요. 문옥은 볼에 달라붙은 배추잎을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양념이 눈꺼풀을 태우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었지만 손을 올리지도 않았어요. 고춧가루 양념이 턱 끝에서 모여 한 방울씩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에 붉은 점이 하나, 둘, 셋 찍혀갔어요. 하지만 미란의 폭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치통 속에 남아있던 양념 국물을 자신의 한 손으로 퍼올리더니 문옥의 가슴팍을 향해 끼얹었어요. 고추 양념이 섞인 붉은 국물이 니트 조끼를 적시며 허리 아래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국밥집 의상 전체가 순식간에 붉은 범벅이 되어버렸어요. 이 김치는 당신한테 돌려주는 거야. 상견례 자리에 김치통을 들고 오다니 사돈을 뭘로 보는 거야? 평생 국밥이나 팔 거면 어울리는 자리에서 팔아. 여기는 애초부터 당신 따위 수준의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
미란의 숨이 거칠게 오르내렸습니다. 800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 위로 김치 양념이 튀어 몇 개의 붉은 점이 찍혀 있었지만 미란은 그것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어요. 문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양념이 속눈썹을 적시고 볼 위에서 마르기 시작하는 동안 문옥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문득 26년 전의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역 앞 공터에서 처음 순대를 삶던 날, 옆 가게 주인이 여자 혼자 장사가 되겠어? 라며 물을 끼얹었던 것이 순간 떠올랐어요. 그때도 문옥은 눈을 감고 참았어요. 등에 업힌 내 살배기 딸이 깨지 않도록 그냥 조용히 돌아서서 다시 순대를 삶았습니다. 그렇게 26년이 흘렀고 그 사이 문옥은 대한민국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룹을 세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문옥은 다시 26년 전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멸시를 받고도 아무 말 없이 참아야 하는 자리였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4살배기 아이가 아닌 30살의 딸이 옆에 있다는 거였어요. 문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양념에 젖은 속눈썹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에는 분노도 슬픔도 굴욕감도 없었어요.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결의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문옥은 볼에 붙어 있던 배추잎을 손끝으로 떼어내 접시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어요. 아무렇게나 던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한 것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것은 문옥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레시피로 만든 너무나도 소중한 김치였으니까요. 진태가 바짝 다가와 문옥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내가 김치를 던지는 것을 구경만 하다가 결과가 마음에 들자 뒤늦게 나선 것이었어요. 사돈, 아니 이제 사돈이라 부를 것도 없지. 아줌마가 먼저 건방지게 우리한테 파혼을 말한다고? 그 꼴로 누가 봐도 당신이 쫓겨나는 건데 쪽팔리니까 파혼이라고 포장하려는 거잖아. 진태는 문옥의 김치국물 범벅이 된 외출복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어울려 그 빨간 국물이 당신한테 딱 맞는 색이야. 이때까지만 해도 진태는 몰랐어요. 자기 회사의 전체 매출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서 김치국물을 뒤집어 쓰고 앉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이 방 안에서 자기가 뱉은 말 한마디, 아내가 던진 김치 한 포기, 그 모든 것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도요. 진태가 문옥의 옆에 서서 김치국물에 젖은 그 모습을 다시 내려다보았어요. 어디서 보아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가련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진태의 눈에는 그것이 완전한 승리의 풍경으로 보였을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금 전 문옥의 그 당당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태의 눈에 문옥의 의자 옆에 가지런히 세워져 있는 나무 지팡이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진태가 구두 끝으로 그 지팡이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나무 지팡이가 바닥 위를 미끄러지며 방 구석으로 날아갔어요. 벽 아래에 부딪히며 나무가 울리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지팡이는 한 바퀴 돌더니 벽과 바닥 사이에 비스듬히 걸쳐져 멈추었어요. 이런 물건 들고 상견례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문옥의 유일한 버팀목인 지팡이가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옥은 김치국물이 묻은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잡고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양념에 젖은 손바닥이 나무 팔걸이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중심을 잡으려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았지만 그마저도 국물에 미끄러운 상태였어요.
문옥의 상체가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의자에서 몸이 빠져나가듯 밀리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어깨가 먼저 바닥에 닿았습니다. 둔탁한 충격이 팔을 타고 올라왔어요. 김칫국물이 흥건한 바닥에 옆구리가 내려앉으면서 붉은 양념이 튀어 턱 아래와 귀 뒤로 번졌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손가락의 총수가 지금 이 순간 한정식집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김치 양념 범벅이 된 채로 서진의 비명이 방안을 갈랐습니다. 엄마. 서진이 의자를 박차고 달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바닥에 흥건한 김칫국물 때문에 단아가 미끄러졌습니다. 서진은 무릎부터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상태로 두 손과 무릎으로 기어서 어머니에게 가려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요? 서진이 어머니에게 닿기 직전 뒤에서 거친 손이 서진의 팔을 낚아챘어요. 정우였습니다. 정우는 서진의 팔을 잡아 비틀 듯 끌어당기더니 그대로 벽 쪽으로 밀쳐냈어요. 서진의 등이 벽에 부딪히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충격에 서진의 이 사이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만 좀 해. 너가 지금 일을 더 키우고 있잖아. 지금 네가 어설프게 나서면 우리 부모님 화만 더 돋구는 거 몰라? 정호의 눈동자가 문옥과 자기 어머니 사이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누구 편에 서야 자기가 무사한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서진의 고통도 예비 장모의 수치도 정호에게는 자기 안위보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벽에 등을 붙인 채 정호를 올려다보았어요.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결심했던 자신이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문옥은 한쪽 팔로 상체를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칫국물이 흥건한 바닥은 손바닥이 닿을 때마다 미끄러졌고 상견례 정장은 양념에 젖어 더 불편하게 몸을 짓눌렀어요. 문옥의 시선이 방 구석을 더듬었습니다. 저쪽 구석에 날아가 버린 지팡이가 보였어요. 문옥은 팔꿈치로 바닥을 짚으며 지팡이를 향해 한 뼘씩 몸을 끌었습니다. 바로 그때 진태의 명품 구두가 문옥의 시야에 들어왔어요. 바닥이 당신한테 딱 어울리는 자리야. 국밥집에서 바닥 닦던 솜씨로 여기도 잘 좀 닦아봐. 진태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에 미란이 희죽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진은 이 광경을 벽에 기댄 채 보고 있었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린 채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두 주먹을 벽에 대고 이를 악물었지만 정호의 팔이 아직 서진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어요. 화가 난 진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태가 테이블 위에 남아있던 김치통을 집어들었어요. 바닥에 고여있던 붉은 김칫국물이 출렁거렸습니다. 고추씨와 갓줄기가 섞인 진한 양념장이었어요. 진태가 바닥에 엎드린 문옥의 머리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김치통을 기울였어요. 붉은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문옥의 하얀 머리카락 위를 지나 정수리를 타고 목덜미 뒤로 흘러내렸어요. 고춧가루 양념이 두피를 태우듯 화끈거렸습니다. 매운 기운이 코를 찔러 올라왔고 눈 안쪽까지 따갑게 쏘아댔어요. 하지만 문옥은 신음 한마디 내지 않았습니다. 이 국물이 당신한테 제일 어울리는 향수야. 빨리 시장에 돌아가서 당신한테 어울리는 이 김치 냄새나 맡으면서 국밥이나 끓이라고. 진태는 빈 김치통을 문옥 옆에 집어던지고 손을 탈탈 털었어요. 일을 마무리한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문옥은 바닥에 엎드린 채 그 구두 밑창의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자기가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김치를 맞는 것도, 국물을 뒤집어 쓰는 것도, 바닥에 엎드리는 것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때 진태가 허리를 숙여 바닥에 엎드린 문옥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딸 앞으로 회사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거래처 사장들한테 전화 한 통만 넣으면 내일 당장 잘려서 쫓겨나게 될 거야. 감히 나 정도 되는 사람에게 파혼 따위를 들먹였을 때는 이 정도 각오는 하고 시작한 거겠지? 서진이라는 이름이 진태의 입에서 협박의 도구로 사용되는 순간 문옥의 바닥을 짚고 있던 손가락에 핏줄이 돋을 만큼 힘이 들어갔어요. 이를 깨문 턱 근육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양념에 젖은 눈 사이로 번뜩이는 빛이 스쳤어요. 문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로 벽에 기대 울고 있는 서진을 바라보았어요. 울면서 앉아있는 딸의 모습은 단지 분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차갑고 훨씬 깊고 훨씬 무서운 것이었어요. 문옥의 팔이 바닥 위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국물이 손등 위에서 말라가고 있었고 양념이 손톱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 손이 바닥을 한 뼘씩 긁어가며 딸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어요. 서진은 그 손을 보는 순간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정호의 팔을 뿌리치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양념에 물든 거친 손가락 위로 고춧가루가 붉게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가락이 감싸지는 온기만은 세상 어떤 것보다 따뜻했어요. 문옥이 딸의 손을 꼭 쥔 채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삼키는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서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바빠서 너에게 사람 보는 눈을 못 길러줬구나. 이건 모두 다 엄마 잘못이야. 오히려 딸에게 사과를 건네는 엄마였어요. 하지만 그 말의 차가움은 눈앞에 모두를 응징하겠다는 다짐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낮은 목소리의 떨림 속에는 이제 더 이상 한 톨의 인내심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진태는 팔짱을 끼고 문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빈 김치통 옆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고 정우는 서진에게서 두어 발짝 떨어진 곳에서 벽을 등지고 서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이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세 사람 중 누구도 지금 바닥에 엎드려 있는 여자가 어떤 무거운 결심을 내렸는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실행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단 몇 분뿐이었습니다. 문옥은 서진의 손을 잡은 채 바닥에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어요. 김치 국물이 정수리에서 목덜미를 타고 아직도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니트 조끼와 면바지는 붉은 범벅이 되어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문옥이 김치 국물에 젖은 외출복의 안주머니 쪽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진태는 그 움직임을 봤지만 코웃음만 쳤어요. 양념 범벅이 된 시장표 외출복 안주머니에서 뭐가 나오겠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문옥의 손가락이 안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손수건 한 장이었어요. 순백색의 실크 손수건이었습니다. 김치 국물에 절은 외출복 안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가장자리를 따라 정교한 자수가 놓여 있었고 손수건 한쪽 구석에 금실로 수놓인 세 글자가 있었어요. KMO. 순간 진태의 코웃음이 멈췄습니다.
왜 저 KMO 그룹의 로고가 저기에 새겨져 있는 거지? 누구에게 선물을 받은 건가? 입꼬리가 올라가다 만체로 굳었어요. 금실의 광택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할머니의 양념 범벅 외출복 안에서 저 글자가 나올 이유가 없었어요. 진태는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분명히 봤는데도 다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눈을 가늘게 좁혀서 다시 자세히 훑어보았어요. 문옥은 그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손수건으로 볼에 말라붙은 김치 양념을 조용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이 아침에 세수하고 수건으로 닦듯이 그냥 담담하게 닦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시선에도 그 손수건이 박혀 들어왔어요. 명품에 관해서라면 미란의 눈은 엑스레이보다 정확했습니다. 실크의 결, 자수의 밀도, 금실의 광택까지 시장에서 10,000원에 파는 것과 장인이 한 땀씩 놓는 것의 차이를 미라는 본능적으로 구별할 수 있었어요. 지금 저 여자가 들고 있는 손수건은 후자였습니다. 미란의 미간이 좁아졌어요. 하지만 아직 연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시장 국밥집 아줌마가 저런 손수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까지는 갔지만 그 이상함이 어디로 이어지는지까지는 머릿속이 닿지 않았어요. 그때 진태 옆에 서 있던 아들의 고개가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바닥에서 볼을 닦고 있는 하얀 천이로 번지는 금빛의 세 글자를 아들도 보고 있었어요. 김치 국물이 낭자한 이 바닥에서 흰 실크 위에 금실만이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같은 곳에 멈춰 있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옥만이 여전히 아무 일도 아닌 듯이 손수건으로 볼 위에 양념을 닦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문옥의 외출복 안쪽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문옥은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김치 국물이 흥건한 옷 안에서 나왔는데도 화면에는 얼룩 하나 없었습니다. 진태의 눈이 그 전화기에 잠깐 머물렀어요. 국밥집 노인치고는 너무 좋은 휴대폰의 모습에 아까 손수건에 이어 두 번째 이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태의 뇌는 그 어긋남을 또다시 무시하기로 선택했어요. 바닥에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이 여자가 뭔가 대단한 사람일 리 없다고 진태의 자존심이 판단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문옥이 전화를 받았어요. 스피커를 켜지 않았지만 방이 조용한 탓에 상대방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공손하지만 조금은 급한 어조의 남자였어요. 상대방에 비해 여유롭고 담담하게 문옥이 대답했습니다. 김 장관, 오늘은 안 되겠어. 내일 내가 직접 법무부로 들어갈 테니 오전 일정 비워두게. 김 장관, 법무부 직접 들어가겠다는 말까지 이상한 조합의 세 개의 단어가 조용한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국밥집 아줌마의 입에서 장관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것도 반말로 법무부에 직접 들어가겠다는 말은 뭔가를 부탁하러 가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지시하러 가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진태의 팔짱이 풀렸어요. 팔짱을 풀 생각이 아니었는데 저절로 풀린 거였습니다. 미란도 향수병을 쥔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정호의 고개가 처음으로 문옥 쪽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아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뇌가 들은 것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국밥집 아줌마와 김 장관이라는 두 단어를 한 문장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세 사람의 뇌 용량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문옥은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무릎 옆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에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진태가 억지로 코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종업원이 추가찬을 들고 들어오려던 참이었습니다. 쟁반을 든 종업원이 문을 밀어 열었고 그 문틈 사이로 방 안의 광경이 복도로 노출되었어요. 바닥에 흥건한 김칫국물에 양념 범벅의 노인을 보고 종업원이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종업원이 멈칫한 그 찰나 복도 건너편 로비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KMO 그룹의 비서실장 오진우였어요. 문옥의 지시로 식당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던 오진우는 열린 문 사이로 바닥에 앉아있는 회장의 모습을 보는 순간 소파에서 튕겨 나가듯 일어섰습니다. 양복 단추를 채울 겨를도 없이 복도를 달렸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을 찍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오진우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앉아 김칫국물을 뒤집어 쓴 문옥을 발견한 순간 오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어요. 머리끝부터 흘러내린 김치국물에 온몸이 젖어있는 문옥의 모습까지 오진우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양복 바지가 김칫국물에 젖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문옥 앞에 엎드리듯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터져나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그 세 글자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진태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미란의 소나기에서 향수병이 빠져나갔습니다. 바닥에 부딪혀 유리가 깨지며 진한 향이 퍼졌지만 미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닿지 않는 듯 했어요. 정호의 입이 벌어진 채로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문옥의 전화에서 들렸던 김 장관, 손수건에 새겨진 KMO, 그리고 지금 이 남자가 내뱉은 회장님이라는 호칭까지 드디어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물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태의 뇌는 완성된 그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증거들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지만 진태의 온몸이 그것들에 맞서며 저항하고 있었어요. 그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 자기 발밑에 땅이 사라진다는 것을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태의 두 손바닥이 저도 모르게 양복 허벅지 위를 문지르기 시작했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눈꺼풀 위로 따갑게 흘러내렸습니다. 오진우가 무전기를 꺼내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짧고 낮고 그러나 칼처럼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구급대부터 들어와 전부 집합해. 오진우의 무전이 끊어진 직후 복도 저편에서 무언가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먼 곳의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라 수십 켤레의 구두가 대리석 위를 동시에 찍는 소리였어요. 그 리듬이 일정했습니다. 훈련된 사람들의 걸음이었어요. 벽 너머에서 시작된 진동이 바닥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테이블 위의 유리잔 안에서 물수면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진태의 시선이 유리잔으로 갔어요. 수면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자기가 여유롭게 마시던 물이 지금 자신의 속마음 마냥 미친 듯이 울렁거리고 있었어요. 등줄기가 서늘하게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 남편의 양복 소매를 움켜쥐었어요. 프렌치 매니큐어 아래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도 못할 정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미란의 눈동자가 문 쪽과 남편 얼굴 사이를 바쁘게 오고 갔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맨 앞에 구급대원 2명이 먼저 뛰어들어
바닥의 문옥을 살피기 시작했고 그 뒤를 검은 옷의 경호원들이 뛰어들어와 순식간에 방 전체를 에워쌌습니다. 군인처럼 미동없는 자세로 모두의 시선이 진태와 미란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진태의 등이 벽에 닿았어요. 한 발짝 물러선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다 벽에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을 등이 먼저 알았고 그 다음에 뇌가 알았어요. 금색 커프스 단추를 찬 손이 양복 단추를 만지작거리다가 멈추었고 그 손가락이 허공에서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어요. 이 사람들 뭐야? 나가요. 여기 우리가 예약한 방이에요. 하지만 경호원들은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의 비명이 검은 정장의 벽에 부딪혀 허공으로 사라졌고 그 침묵이 비명보다 더 무겁게 미란의 어깨를 눌렀어요. 오진우가 경호원에게서 따뜻한 타월을 받아 문옥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려 했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나쁘지 않네. 진짜 기념사진이라도 찍어야 할 판이야. 문옥이 오진우가 건네는 타월을 손으로 밀어내며 말했어요. 오히려 김칫국물이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룹을 일궈낸 당찬 여장부의 눈빛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어요. 진태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이 허리띠까지 내려갔습니다. 저 여자의 눈빛이 자기 얼굴 위를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이 느껴졌어요. 자기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이 뒤늦게 뼛속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 쪽에서 2명의 경호원이 들어오더니 정중하게 다가와 양손으로 무언가를 펼쳐들었습니다. 순백색의 최고급 러시안 세이블 밍크 코트였어요. 누가 보아도 최고급 모피의 질감이 조명 아래에서 물결치듯 윤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한 올 한 올이 살아있는 것처럼 빛의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졌고 안감에는 이탈리아 장인이 손바느질로 완성한 실크 라이닝이 깔려 있었어요. 세계에서 15벌만 제작되는 한 벌에 8천만 원이 넘는 코트였습니다. 오진우가 일어나 그 코트를 2손으로 펼쳐들었어요. 그리고 문옥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걸쳐드렸습니다. 김칫국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시장표 니트 조끼 위로 8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가 내려앉았어요. 붉은 양념이 모피의 안감 쪽으로 번져 들어가는 것이 보였지만 문옥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코트가 김칫국물에 젖어가는 것 따위는 이 여자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었어요. 미란의 눈이 그 코트를 포착한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러시안 세이블 모피에 관해서라면 미란은 누구보다 빠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털의 밀도, 광택의 깊이, 안감 실크의 결까지 모두 보였습니다. 800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으면서 수십 년간 길러온 명품 감별사의 눈이 지금 저 코트의 등급을 본능적으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만져본 모피 중 어떤 것도 저 코트의 한 소매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3초 만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 코트가 지금 김칫국물 위에서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트의 주인은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8천만 원이 버려지는 것을 눈도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란의 뇌가 인지하는 순간 곧바로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등지고 서 있던 다리가 접히며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어요. 800만 원짜리 드레스의 엉덩이 부분이 김칫국물 위에 내려앉았지만
미라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문옥은 밍크 코트를 걸친 채 벽에서 등을 떼고 상체를 앞으로 세웠어요. 오진우가 올려드린 타올로 손가락 사이에 낀 양념을 가볍게 닦아내면서 놀랍도록 태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 실장, 괜찮아. 내가 오늘 참 귀한 경험을 했어. 문옥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이 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있더라고. 이게 세계 38개국에 수출되는 명품 김치인데 나는 오늘 이걸 머리 감는데 써버렸네. 문옥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시장 국밥집 아줌마의 것이 아니었어요. 26년 동안 15,000명의 운명을 쥐고 흔들어 온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가 보고 올라온 뒤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안에 분노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어요. 다만 이미 내려진 결정의 냉랭한 확신만이 눈빛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문옥의 웃음이 잦아든 뒤 오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문옥의 웃음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모시는 사람에게 김칫국물을 뒤집어 씌운 겁대가리 없는 놈의 면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주먹을 쥔 손등에 핏줄이 밧줄처럼 돋았고 이를 깨무는 소리가 본인의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오진우가 진태를 향해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에 김칫국물을 찍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고 그 한 걸음에 진태의 어깨가 움찔 뒤로 밀렸어요. 감히 내 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나 알아?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낮음이 오히려 방 안의 공기를 진공처럼 빨아들이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 놈이 감히 어느 분의 머리 위에 김칫국물을 부은 건지 알기나 해? 또 한 발짝 진태의 등이 벽에 더 깊이 눌렸어요. 39에 바닥에 좌판을 까시고 20여 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룹을 만드신 분이야. 오진우의 구두 끝이 진태의 구두 앞 반뼘 거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숨결이 닿을 거리였어요. 당신네 코딱지만한 회사가 겨우 생계나 유지하고 사는 게 대체 누구 덕인 줄도 모르고 빌어먹는 개가 주인을 물어?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진태의 뇌가 그 문장들을 하나씩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머리 위에 김칫국물을 부었던 그 사람이 자기 회사의 숨통을 쥐고 있는 KMO 그룹의 회장이라는 말이었어요. 그 사실이 뇌의 표면에서 깊은 곳으로 한 겹씩 스며들 때마다 진태의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심장이 목구멍 안쪽까지 뛰어오르는 것 같았고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현실은 없었습니다. 오진우의 마지막 한마디가 떨어졌어요. 그런 은혜를 입어놓고 감히 내 놈이 그분의 머리 위에 김칫국물을 부었어? 진짜 머리가 돌아버린 거 아냐? 그 문장이 끝나는 순간 진태의 무릎에서 스르르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은 게 아니라 그냥 힘이 빠져 다리가 내려앉은 거였어요. 그대로 김칫국물이 튀어올라 진태의 양복을 흠뻑 적셨습니다. 아까 자기가 문옥의 머리 위에 부었던 바로 그 국물이 지금 자기 무릎을 적시고 있었어요. 진태의 시선이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가며 문옥을 향했습니다. 자기가 김칫국물을 머리에 부었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러시안 세이블 코트를 걸치고 수십 명의 경호원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어요.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거기에 담긴 무게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는 시장 국밥집 아줌마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지금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손가락의 총수가 진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입을 벌려보아도 소리가 나오지 않고 바닥을 짚은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라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자기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 손이 KMO 회장에게 김치 싸대기를 날렸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사라진다는 기분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할지, 바지가랑이를 잡아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지며 벽을 타고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800만 원짜리 드레스의 엉덩이 부분이 김칫국물 위에 내려앉았지만 미라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정우는 방 한쪽 구석에서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소매에 보풀하기를 떼고 커프스 단추를 만지작거리던 그 여유로운 손가락이 지금은 자기 두피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서진은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문옥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서진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눈 속에 뜨겁고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지팡이를 짚고 왔는지, 왜 김치를 맞고도 참고 있었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문옥의 양념 묻은 손을 자기 이마에 대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지? 문옥은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칫국물에 젖고 양념에 물들어 있었지만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 손만큼은 26년 전 공터에서 4살배기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과 똑같은 온기였어요. 오진우의 포효가 잦아든 뒤 문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손을 가만히 놓고 의자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오진우가 팔을 내밀어 부축하려 했지만 문옥은 단호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문옥이 지팡이 없이 자신의 두 다리로 똑바로 섰습니다. 아까까지 지팡이에 기대어 절뚝거리던 그 발목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문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리는 원래 멀쩡해요. 약하고 힘든 모습에 대한 배려가 조금이라도 계신가 해서 준비했는데 이렇게까지 정반대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 지팡이는 없지만 당신네 회사 하나 정리하는 건 그거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진태의 고개가 번쩍 올라갔어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문옥을 올려다보는 진태의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했고 하관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옥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러시안 세이블 코트의 깃을 한 손으로 여미며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난장판이 된 바닥과 테이블 위의 종이들, 마치 태풍이 지나간 흔적 같았어요. 주위를 모두 둘러보다가 문옥의 시선이 바닥의 진태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금방 명함을 자랑스럽게 내밀던 손이 지금은 김칫국물 위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미란이 주저앉아 있었어요. 프렌치 매니큐어 사이로 김치국물이 범벅인 채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정우도 보였어요. 세 사람 모두 감히 고개를 들어 문옥을 바라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옥은 테이블 옆 의자를 천천히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1시간 전 문옥이 이 의자에 앉았을 때는 시장 국밥집 아줌마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금 같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이 방 안의 무게 중심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문옥이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문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건 딸의 혼사 상대를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진태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냥 사람을 보러 온 거였어요. 문옥의 시선이 진태에서 미란으로, 미란에서 정으로 느리게 이동했어요. 원래 돈 앞에서는 모두가 웃어 보인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냥 재벌 회장이 아니라 국밥집 아줌마로 두 분을 만나고 싶었던 거였어요. 시험이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원했던 겁니다. 제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딸이니까요. 한마디 한마디가 바닥에 엎드린 진태의 등을 짓누르는 무게로 내려앉고 있었어요. 근데 당신들은 사람이 약해 보이니까 그대로 짓밟았어요. 짧은 문장이지만 조용히 날아와 날카롭게 미란의 가슴에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김치를 얼굴에 던지고 국물을 머리에 붓고 바닥에 엎드린 사람 위에 서서 비웃었어요. 게다가 우는 내 딸의 입을 막고 내 남편과 가게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문옥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당신들이 오늘 한 일 중에서 제가 가장 오래 기억할 건 김치도 아니고 국물도 아니에요. 진태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내 딸이 울고 있는데 당신 아들이 그 아이의 팔을 잡아 끌어서 벽에 밀쳐냈어요. 그걸 보면서 당신 부부는 웃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흐느낌이 한 박자 끊겼어요.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오던 소리가 목구멍 안으로 삼켜졌습니다. 나는 재벌 회장이기 이전에 이 아이의 엄마예요. 내 딸을 아프게 하고 어떤 존중도 없는 당신들을 보면서 이제 당신들에 대한 배려 따위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어요. 원래 자신이 상대에게 대한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게 황금률이잖아요. 본인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 생각하세요. 문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진태가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옥의 단화 앞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진태의 울부짖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콧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이 바닥에 닿았다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까까지 바닥이 당신 자리라고 비웃던 사람이 지금 같은 바닥 위에서 이마를 찌우며 울고 있었어요. 진태의 손이 문옥의 단화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손가락이 구두코에 닿기 직전 문옥이 발을 반보 뒤로 뺐어요. 진태의 손이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문옥은 움켜쥔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시간 전 저 손이 김치통을 기울여 자기 머리 위에 국물을 부었던 손이었습니다. 문옥이 입을 열었어요. 너무 늦은 것 같지 않아요? 진태의 울부짖음이 한 박자 끊겼습니다. 기회라는 건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문옥의 시선이 진태의 정수리에서 미란에게로 옮겨갔어요.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를 대하는 그 순간마다 다시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한번 엎질은 국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요. 엎질은 국물이라는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바닥에 흥건한 김치국물 위에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어 번뜩거렸어요. 문옥이 그 붉은 웅덩이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오늘이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 오늘을 맞이했을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재고 약한 사람을 밟고 그게 자기 힘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의 끝은 결국 다 같으니까요. 문옥은 거기서 말을 끊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설명은 상대가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바닥에 엎드린 사람들에게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문옥이 오진우를 돌아보았어요. 오 실장, 서류 줘요. 오진우가 태블릿 화면을 켜며 보고를 시작했어요. 회장님, PJT 로지스틱스에 대한 감사 보고서입니다. 화면에 정리된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지난 3년간 화물 수수료 불법 착복, 식자재 납품 비리, 허위 세금 계산서 등 200건 이상의 불법이 발견되었습니다. 부당이득 추정액은 약 100억 원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진태의 관 위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울렸어요. 진태가 그동안 눈 가리고 아웅하며 쌓아 올린 사업의 밑바닥이 태블릿 화면 위에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태 본인만 몰래 한 줄 알았던 것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진우가 서류 뭉치에서 한 장을 꺼내 문옥 앞에 내밀었습니다. PJT 로지스틱스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KMO그룹 물류하청 계약 해지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서명만 남았습니다. 매출의 90%가 사라진다는 것은 숨통이 끊긴다는 뜻이었어요. 그 숫자가 진태의 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오진우가 펜을 내밀었어요. 문옥은 김치 국물이 마른 손으로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서명은 빠르고 단호했어요. 펜이 종이를 긋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해지 승인. 오늘자로 즉시 집행해요. 오진우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이어서 보고했어요. 불법 착복과 허위 신고건은 내일 오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동시 고발이 접수됩니다. 내일 김 장관과의 약속도 다시 확인해 두었습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동시 고발. 아까 문옥이 전화로 김 장관, 내일 법무부로 바로 들어갈게 라고 했던 게 진짜로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계약 해지는 회사의 죽음이었고 고발 접수는 개인의 죽음이었습니다. 둘이 동시에 떨어지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달려간 방향은 아버지 쪽이 아니었어요. 정우는 벽에서 떨어져 나오더니 서진에게 달려가 다리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서진 씨, 내가 전부 다 잘못했어.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정호의 목소리는 울음과 비굴함으로 물렁물렁해져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자신의 배경을 지키고 싶은 작은 발버둥일 뿐이었어요. 서진은 자기 다리에 매달린 정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손이 정호의 손가락을 하나씩 풀어냈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벗겨내듯 서진의 시선이 테이블 위를 훑었습니다. 아까 미란이 문옥의 가슴팍에 끼얹고 남은 김치 양념이 그릇 안에 고여 있었어요. 서진은 그 그릇에 손을 뻗었습니다.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릇에 김치 국물을 정호의 머리 위에 부었어요. 걸쭉한 고추 양념이 정호의 가르마를 타고 이마로 흘러내렸습니다. 눈 위를 넘어 코를 적시고 하얀 와이셔츠 깃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정호는 입을 열었지만 비명조차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 전 자기 어머니가 문옥에게 퍼부었던 그것이 지금 자기 머리 위에서 똑같은 형태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문옥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서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이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었어요.
서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양념 자국이 남은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에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옥이 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고 도원의 문을 향해 걸었어요. 경호원 2명이 문 양쪽에서 동시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복도에 밝은 조명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문옥의 시선은 오직 앞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진태의 절규와 미란의 흐느낌이 뒤엉켜 밀려왔지만 문옥의 어깨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선정 정문이 열리는 순간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문 밖에는 칠흑처럼 검은 세단 세대가 일렬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선정의 총지배인이 숨을 몰아쉬며 뛰어나왔습니다. 문옥을 보는 순간 허리가 직각으로 꺾였고 뒤따라 나온 직원들이 정문에서 차량까지 양쪽으로 늘어섰어요. 문옥은 서진이 먼저 차에 오르도록 문을 잡아주었습니다. 서진이 차 안으로 들어가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 안은 따뜻하고 조용했어요. 서진이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 문옥은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듣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바닥에서 나를 쳐다봤을 때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어. 그때 알았어. 엄마는 전부 다 계획이 있으신 거구나 생각했었어. 문옥은 대답 대신 딸의 어깨를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안아주는 팔에는 오늘 하루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오히려 엄마가 미안해. 보지 않았어도 좋았을 꼴을 내게 전부 다 보여주고 말았어. 엄마가 미안하다. 서진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 엄마가 평생 본 것 중에 제일 대단해 보였어. 진짜로 멋졌어. 세단이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뒷유리에서 비선정의 기와 지붕이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PJT 로지스틱스 사무실 철문 위에 가압류 고지서가 나붙어 있었습니다. KMO 그룹의 물류 하청 계약이 전면 해지된 뒤 PJT 로지스틱스는 닷새를 버티지 못했어요. 거래처들의 전화가 하나둘 끊겼고 마지막 남은 협력사마저 담당자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진태가 평소 친하던 인맥들의 전화를 돌려보았지만 KMO 그룹의 소문에 모두가 순식간에 등을 돌렸어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고발은 문옥이 서명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접수되었습니다. 뉴스 자막 위로 추정 부당이득 100억이라는 숫자가 흘러나왔고 그 옆에 진태의 사진이 걸렸어요. 진태가 그 화면을 빨간 딱지가 붙은 TV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와 집안의 모든 집기들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미란의 벤츠는 벌써 3일 전에 처분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모두 압류되었고 명품 드레스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날아가고 빚만 남은 채 끼니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미라는 신림동 지하 골목의 허름한 칼국수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수증기가 올라오는 싱크대 앞에서 미란의 양손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열흘 전까지 그 손톱 위를 덮고 있던 프렌치 네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어요. 미란이 물기를 행주에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방 위쪽의 볼트로 고정된 낡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미란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릇을 헹구는 데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화면 안에서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진이었습니다.
감색 재킷에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고 해외 식품 박람회의 연단 위에 서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연단을 비출 때마다 서진의 옆에 걸린 대형 스크린이 번쩍거렸습니다. 화면 하단의 자막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KMO그룹 식품사업부 이사 김서진, 글로벌 K푸드 전략 발표. KMO그룹이라는 세 글자가 자막 위에서 빛나는 순간 미란이 쥐고 있던 행주가 싱크대 안으로 축 늘어졌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빠진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화면 속 서진의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그 스크린에는 KMO그룹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입이 벌어졌어요. 다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며느리가 될 수도 있었던 아이였어요. 자신이 KMO그룹의 사돈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 반지하에서 가득 쌓인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싱크대 앞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세제 거품이 묻은 손바닥 사이로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기가 그날 조금만 따뜻하게 그 사람들을 대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뒤늦은 깨달음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속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깨달음일 뿐 이미 부서진 것들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다시 설거지통에 손을 담으며 애꿎은 그릇들만 달그락 거릴 뿐이었어요. 같은 시각 문옥인의 순댓국 가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옥은 앞치마를 허리에 2번 감아 묶고 가마솥 앞에 서 있었어요. 가게 문이 열리며 찬 바람과 함께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가방을 한쪽에 내려놓고 어머니 맞은편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배고파 죽겠어. 오늘 발표 끝나고 바로 왔어. 밥도 안 먹고 왔어? 엄마 순댓국 먹으려고 참았지. 문옥이 피식 웃었어요. 가마솥에서 국물을 퍼담아 뚝배기에 옮기고 순대와 머릿고기를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잘 익은 김치의 발효향이 가마솥 김 사이를 비집고 올라왔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레시피 그대로 맛있게 잘 익은 김치를 접시에 담아 서진 앞에 놓았어요. 열흘 전에 이 김치의 뺨을 맞고 김치 국물이 머리에 쏟아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피식 웃으면서 김치 한 조각을 서진의 순댓국에 올려주었어요. 이거 먹어, 진짜 맛있게 잘 익었어. 서진은 어머니가 올려준 김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잠깐 멈추었어요. 엄마, 지금 생각해도 나 그날 정말 열받았었어. 어떻게 김치로 사람을 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문옥이 국물을 저으며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근데 뭐 나쁘지는 않았어. 그날 김치국물 세수하고 다음날 피부도 더 좋아졌잖아. 엄마는 진짜 괜찮아. 엄마, 어떻게 그걸 갖고 농담을 다 하냐? 농담이 아니야, 사실이야. 서진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문옥이 서진의 순댓국에 김치를 한 조각 더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사람의 그릇은 밥그릇이 아니라 마음 그릇으로 재는 거야. 밥은 누구나 먹을 수 있지만 밥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드문 법이란다. 서진은 어머니가 올려준 김치를 천천히 입에 넣었어요. 잘 익은 김치의 상큼한 깊은 맛이 혀 위에서 퍼졌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로 그리고 언젠가 자기에게로 이어질 맛이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와 딸이 시장 구석의 작은 가게에서 마주 앉아 순댓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 김이 두 사람 사이에서 피어오르고 밖에서는 시장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